사실 AI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단일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AI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너레티브 22년 11월 달에 나왔던 게 사실 제너레티브 AI였고 에이전틱 AI가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 위주로 해서 계속 좀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거의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려면 테슬라가 2016년도에 FSD라는 솔루션을 먼저 자동차에 장착해서 대량으로 살포를 했죠. 네. 그런 단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즉 피지컬 AI는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에이전틱 AI가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 알파마요, 아이작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뭔가요? 피지컬 AI입니다. 네. 자, 젠스망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선물은 로봇의 아이작이라는 플랫폼과 자율주행의 알파마요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한 회사에 집중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였죠. 이제는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 샀다가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제가 해볼까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오늘은 아마 AI를 피지컬 AI 관점에서 조금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들으셨겠지만 조금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참 오래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서 여기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지컬 AI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가볍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피지컬 AI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은 뭐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캐펙스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과하냐 아니냐 얘기가 많겠지만 사실은 뭐 중국하고의 어떤 미중 패권 전쟁, 특히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자본주의라고 그랬죠. 중국 국가자본주의고 미국은 민간 기업과 그다음에 월스트리트나 혹시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의 뉴머니라고 그러죠. 그 두 자본시장의 연합으로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여러분이 다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중의 갈등이라든지 미중의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조금 새롭게 해석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보셔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700억 달러 정도가 R&D인데 최근 들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결연한 의지로도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매크로에서 뭐 우리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뭐 중간 선거 이후에 정치적 혼란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크로 대비해서 계속 잘 가는 부분은 이 AI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뭐 하나의 엔진으로 비교합니다. 엔진이 굉장히 강해지고는 있는데 엔진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추락하겠죠. 그러게요. 엔진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출력은. 근데 만약에 엔진이 적어도 듀얼 엔진이 아니라면 하나가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미국은 굉장히 강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표가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이겁니다. 닷컴 버블일 때는 성장률에 지금 이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한 28%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39% 거의 11%포인트 이상 더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실질 GDP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매크로가 복잡하더라도 AI 캐펙스 사이클이 주도하고 있다. 모든 걸 다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AI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 단일한 어떤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AI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제너레티브 22년 11월 달에 나왔던 게 사실 제너레티브 AI였고 에이전틱 AI가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 위주로 해서 계속 좀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거의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아마 LLM 즉 이 랭귀지 쪽하고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또 제네레티브하고 에이전트가 일부 섞여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뭐 AI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역시도 28%밖에 페네트레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돈을 못 벌게 되면 AI도 돈을 못 벌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이게 다행히도 이 메모리라는 매개체가 있다 보니 AI의 어떤 캐펙 사이클에 메모리가 제대로 편승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수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이제 비협조적으로 시장에 보이지만 한국의 수출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보통 매크로에 굉장히 걱정됐던 부분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것들이 이란 전쟁 이후,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대한민국처럼 에너지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달러를 스pen딩할 수밖에 없는 네. 결국 원가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반도체 무역 수지하고 원유의 무역 수지, 즉 원유를 사오는 데 들인 돈과 또 반도체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의 차이인데 제가 이 주황색으로 점선을 표시해놨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원유가 결국 조달이 힘들거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어김없이 대한민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요. 원유에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또 이렇게 큰 폭의 흑자가 날까라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상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나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차트를 보면 아마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맷집이 좋은데 대한민국이 맷집이 좋은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공격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크로 대 우리가 AI 사이클의 승부다면 대한민국은 적어도 일단 매크로를 수출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AI 사이클이 이겨내고 있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뭐 9,144였나요 오늘? 114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9,000이 좀 넘었죠. 9,114였죠, 그죠? 근데 뭐 올해가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보면 아마 시가총액이 7,200조 정도 됐을 겁니다. 7,200조인데 올해 단기 순이익이 한 910조 생각하고 있죠. 정확히 9870입니다. 8배. 와, 이렇게 올랐는데 PR이 8배밖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매년 봤을 때 PR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내년도 저희 뭐 IM증권에서 보기는 내년도에는 약 1,20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네. 순이익을. 네. 1,200조에 10배면 12,000입니다. 12,00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만이라는 굉장히 강한 정수 때는 굉장히 스티키할 겁니다. 뚫으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할 텐데 일단 12,000까지 내년도에 한번 열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남았다라는 거고요. 실제 저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평균 정도의 수렴한다고 한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8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는 뭐 저희가 부담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여기까지가 저희가 뭐 매크로 내지는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봤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본부장님 그 피지컬 AI 본격적으로 예, 얘기하기 예. 전에 그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매크로 얘기를 제가 잘 이해했나 또 예. 점검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지표들 보고 야 이런 고유가에서도 얼마나 좋길래 똑같이 느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사이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섹터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유가가 고유가일 때 우리 무역 수지가 하락하는 거는 구조적인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버텨질 수 있는 건가? 구조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게 늘 우리가 뭐 이번엔 다르다라는 건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이다라고 보기는 뭐 사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상식 수준이라든지 수요 공급을 생각했을 때는 지속성은 있겠다. 다만 저희는 뭐 주식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된다는 거하고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번다는 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 우리가 이란전이 어찌됐건 종료가 됐고 MOU를 체결한다 하면 제가 유가는 뭐 60불대까지 하향 안정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고정거래 가격은 뭐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무역 수지 자체는 더 좋은 쪽으로 흐를 개연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지표도 굉장히 깜짝 놀랐죠. 뭐 6월 20일까지 보니까 수출이 뭐니까 엄청나게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온기 기준으로 2017년도 세웠던 기록을 반기 이미 달성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도체 수요 공급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화된다는 부분을 개연성을 말씀드릴 텐데 이건 뭐 투자자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추론할 뿐이지 이게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는 이제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이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시고 이 말이 된다 혹은 이거 너무 나이브하다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젠스랑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장표입니다. 자 이게 사회자께서 보시더라도 이게 보게 되면 뭐가 보이시나요? 이 장표. 이게 제가 이제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 글자나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네. 원래 장표에 있는 게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렉들이 보이죠, 그죠? 네. 렉인데 이 끝에 있는 두 개가 쉽게 말하면 추론에 필요한 우리가 낸드로 만든 SSD입니다. 네. 자, 요거가 제가 보기에는 젠슨왕이 우리한테 줬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HBM이라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거시 메모리를 한 3장 정도 못 만들어야 HBM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 한참 잘 못 갔을 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때 HBM에 집중해라, 뭐 HBM 투자해라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레거시 메모리의 어떤 생산 자체가 줄고 네. HBM 쪽으로 영향이 집중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HBM4서부터 성공하고 나서부터 집중이 많이 됐죠.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레거시 메모리를 보면 HBM에 집중한 나머지 레거시 메모리의 공급이 줄었다까지는 이해하시죠. 네. 자, 깐부 회동 이후에 젠슨왕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before CS, after CS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마 CS 다녀와서 이 방송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젠슨왕이 줬던 선물은 뭐냐면 니네 레거시 메모리 낸드 우리 정말 많이 쓸게 라는 부분이었어. 이거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죠. 공급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젠슨왕이. 그때부터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이 우리가 이 ICMS라고 하는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요. 보시게 되면 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에이전틱 AI가 보이고요. 뭐 오픈 모델스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 알파마요, 아이작 이렇게 보이시죠? 네. 딱 보시더라도 여기까지는 에이전틱 AI인데 여기는 뭔가요? 피지컬 AI입니다. 예. 자, 젠슨왕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선물은 로봇의 아이작이라는 플랫폼과 자율주행의 알파마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한 회사에 집중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였죠. 네. 현대자동차 주가가 아마 CS 이후에 크게 뛰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뭐 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줬던 세 가지 선물은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알파마요, 로봇에서 아이작 요 세 개였습니다. 이 이후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모든 종목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선물이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두 번째로 내한을 했죠. 네. 만났던 게 LG. LG가 그 전후로 해서 거의 상한가 한 세 번 갔습니다. 그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는 그때 상한가 세 방으로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오늘장에서도 그랬는데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LG전자 샀다가 물렸어요, 뭐 현대영차 샀다가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 장표인데요. 이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AI라 그러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약 5가지 웨이브를 한번 쪼개서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반도체 수요하고도 한번 직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웨이브는 우리가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랭귀지는 우리가 인류가 축적해놨던 다큐멘트, 즉 이 문서를 가지고 크롤링하면서 랭귀지를 가지고 봤던 데입니다. 근데 멀티모달은 우리가 한참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도 또 혈안이 됐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 네.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사운드, 뭐 촉각, 텍타일 같은 촉각, 뭐 이런 멀티모달리티는 다중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텍스트 말고 다양한 감각들이 들어오네라는 게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면, 사실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라지 액션 모델,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라지 액션 모델입니다. 네. 이 라지 액션 모델은요, 인풋으로 액션도 필요하고요, 아웃풋으로도 액션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텍스트는 인류가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텍스트는 계속 모여 있었죠. 네. 인류가 축적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신에 한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모션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은다. 이건 규칙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이. 그러겠죠. 그리고 아마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손재주가 있는 분, 어떤 분은 또 춤을 잘 추는 분,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액션이 다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텍스트가 분량이 클까요? 아니면 행위가 클까요? 행위가 크겠죠. 월등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인풋으로서의 액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션 토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LAM이 LLM보다 훨씬 무겁고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웨이브를 한번 보시죠. 우리 22년 11월 달에 난리가 났던 게 챗GPT라는 제너러티브 AI가 나왔죠.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지금 약간 이 진영이 삐걱거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스타게이트가 뭐 최근에 뭐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많은 업체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제너러티브에서 에이전틱으로 완전히 못 넘어간 상태에서 IPO를 해드는, 그리고 또 자금에 좀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제너러티브 AI 진영이 조금 삐걱거리고요. 에이전틱 AI가 엔트로픽, 뭐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 같은 경우가 아마 한 달이나 이 정도 먼저 IPO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좀 딴 얘기 하자면, 우리가 AI의 흐름이 도도히 오르고 있는데 한번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크게 한번 출렁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로드, 엔트로픽은 IPO에 성공하는데 네. 오픈AI 진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달되거나 네. 흥행에 실패할 때는 한번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만약에 중간선거의 결과하고 합쳐진다면 조금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지금 인발부되어 있는 회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채 CDS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높아요. 다른 회사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진영과 지금 에이전틱 진영은 좀 다르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이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각 기업이 돈을 기꺼이 냅니다. 우리가 윌링 투 페이라고 그러죠. 돈을 기꺼이 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너러티브 AI 진영에서는 아직도 9억 명이 넘는 유저가 있지만 돈들을 안 내요. 그러니까 계속 스펜딩 머니입니다. 돈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자, 피지컬 AI 진영은 어떨까요? 지금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멀었을까요? 피지컬 AI는 아직 멀지 멀었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네.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려면 테슬라가 2016년도에 FSD라는 솔루션을 먼저 자동차에 장착해서 대량으로 살포를 했죠. 네. 그런 단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즉 살포 후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기념비적인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는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핸들과 페달이 처음으로 떨어진 자동차인 사이버캡이 아직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는 시작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가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산 지옥을 겪고 있죠. 이게 아마 올 연말 되면 풀릴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대량 수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도대체 LLM 아니면 제너러티브 AI 대비해서 얼마나 데이터 트래픽이 큰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테슬라 차에는 8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후미 카메라는 주행 중에 꺼져 있다고 치고요. 7개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6프레임이 돕니다. 네. 그러면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7개 카메라 곱하기 36프레임 per second. 네. 1초에 36프레임. 한 프레임은 500만 픽셀입니다. 네. 500만 화소죠. 네. 곱하기 30초짜리 클립을 만듭니다. 네. 30초는 여러분 아시는 섀도우 모드라고 있죠. 섀도우 모드는 사건 전 15초, 사건 후 15초를 연결한 게 30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큰이라는 개념이 네. 5 곱하기 5 픽셀, 25 픽셀이 한 토큰입니다. 네. 나누기 25를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얼마죠? 15.12억 토큰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거기에 박휘하고요. 우리가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해서 관성 측정 유닛에서 나오는 키네마틱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즉 운동학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게 5억 토큰입니다. 5억 토큰이요. 5억 토큰입니다. 자, 그러면 15억 토큰 플러스 5억 토큰은 얼마죠? 20억 토큰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20억 토큰이면 우리가 이게 LLM으로 따졌으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 소설책 15,000권 분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LLM 쪽에서 단일 모델로 돌릴 수 있는 토큰의 양이 1000만 토큰입니다. 약 소설책 75권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자동차에서 이 정도면 로봇이 데이터가 더 복잡할까요? 자동차가 더 복잡할까요? 로봇이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하나의 마디, 네. 움직임이 전부 다 토큰화되어야 됩니다. 자, 피지컬 AI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1000만 대, 뭐 1억 대가 전 세계에 살포됐다. 전 지구에서 모여지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각 지역마다 로봇이 하고 있는 양태, 행위는 다 다를 겁니다. 피지컬 AI는 엄청난 메모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테슬라의 아쇼기 얘기했던 차원의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차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는 바닥에 붙어 다니되 3차원을 같이 중복해서 보는 2.5차원이라면 로봇은 수십 차원이라는 겁니다.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소유한다. 세 번째 웨이브는요. 사전 학습, 프리트레이닝 시대는 GPU를 가지고 미분을 했죠. 네. 이건 확률의 게임입니다. 98% 확률로 컵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확률의 변수였죠. 근데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얘는 컵인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기억이 곧 지능입니다. 그래서 GPU 센트릭의 시대에서 메모리 센트릭의 시대로 터닝한 겁니다, 지금. 자, 이게 결국은 우리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이닝 시대에서 인퍼런스, 추론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게 그 개념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분에서 함수로 바뀌었다고 저희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퍼런스 시대가 됐다. 근데 인퍼런스보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액팅입니다, 역시. 다 궁극적인 꿈은 액팅에 있죠, 그죠? 당연히 역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자, 네 번째 웨이브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병목공정이 뭐 얘기하는 게 아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병목공정이 뭔가요, 지금? AI에서? 전력입니다. 우리가 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문내기는 5년이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니, GPU는 2년 만에 구할 수 있는데 전기를 연결했더니 5년이 걸린다. 그럼 5년이 걸리는 거죠. 인프라 단계에서 지금 계속 버벅버벅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모델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우리가 과금,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시점은 뭐냐면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어플리케이션 단위죠.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캐펙스를 1년에 900조씩 쏟아붓고 있는데 결국 애플리케이션 단위 활성화돼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지난한 아마 경쟁의 게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웨이브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진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3강을 표방하고 있지만 26만 장의 GPU를 우리 구매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새만금에 삽뜨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 티어 국가들은 도대체 언제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성에서 놓고 본다면 G2 국가는 지금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은 세컨 티어 국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서드 티어 국가가 될 겁니다. 소버린 AI를 지금 젠슨왕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소버린 AI는 샘플을 만들어서 복붙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 예. 이게 굉장히 한국은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웨이브를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메모리라는 부분이 과열 아니에요? 뭐 하지만 지금 쭉 다섯 개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 남아있는 게 많고 특히 피지컬 AI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죠. 네. 자, 그러면 최근 들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픈 AI 진영에서 CDS 스프레드가 높아진 애들은 AI 버블론의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출렁출렁합니다. 네. 제너레티브 AI죠. 근데 피지컬 AI 진영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게 누구죠 지금? 스페이스X나 테슬라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을 얘기하고 우주의 올빗 데이터 센터, 즉 궤도, 위성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데 100만 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거 2%도 충족이 안 됐다. 근데 일론 머스크 진영을 보시면 콜텍스, 콜로서스 1, 2 합치면 135만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GPU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지컬 AI에서 진영에서 보는 이 데이터 센터의 양과 제너레티브 AI에서 보는 데이터 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바로 올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올 거냐 네. 그 사이에 말씀드렸지만 제너레티브 AI 진영이 한번 삐걱할 거냐라는 네.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교체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그 아까 웨이브 4에서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니까 문득 든 궁금증이 하나가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단계까지 버틸 여력이 됩니까? 되죠. 지금은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 진영을 제외하고는 오라클이라든지 오픈 AI 진영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돈으로 마련합니다. 네. 회사채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시간의 선점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문을 넣어도 가장 바틀렉인 전력망에 5년이 걸린다면 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뭘 하겠습니까? 데이터 플라이휠을 돌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라이휠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개체들을 대량 생산해서 퍼뜨립니다. 그럼 이 개체들이 데이터를 모아오죠. 네.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일단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드-투-엔드 AI라든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모델이 훌륭해지죠. 네. 훌륭해진다는 건 그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폼팩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죠. 더 뛰어난 성능의 제품은 더 많은 구매를 불러오겠죠. 결국 이게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이게 결국 빙글빙글 돌면서 갭을 벌립니다. 가장 앞선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갭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갭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왜 구글이 전 세계를 잠식했을까? 결국은 데이터가 모이는 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카카오톡이 그렇게 선점을 했냐? 타임리하게 나왔고요. 그때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을 했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걸려서 겨우 우리는 만들었는데 이미 저 앞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먼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선점했죠. 네. 데이터 플라이휠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겁니다.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 역시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중국도 지금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데이터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나 필터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웨이브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뭐 그냥 뭐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지금은 GPU나 HBM 같은 쪽이 희소 자원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전력망이 4년, 7년, 고압 변압기가 3에서 5년, 뭐 스위치 기어가 2, 3년, 뭐 이런 제어받을 바틀렉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강력한 자본으로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1년에 900조를 저희가 시장에다가 베팅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수년간 경쟁자를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시간을 자본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AI 데이터셋을 구축한 탑티어들은 말씀드린 데이터 플라이를 빙글빙글 돌 겁니다. 이때 수많은 고객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고객과 데이터 선점하는 기업들은요, 격차가 선형이 아니에요. 지수함수의 개념을 쓸 겁니다.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시간이 걸린 후발주자들은 못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데 뭐 플레이어들이 바뀐다는 표현 쓰셨죠 아까. 근데 예를 들면 오픈AI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채 가만히 둘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데이터셋은 또 다른 데 활용할 겁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결국 흡수가 돼서 지금 아마 말씀드린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 데이터센터 부족 현상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플레이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썸은
계속 활용이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강력한 성능의 플랫폼을 완성하게 되면 뭐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게 결국 회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먼저 회수에 들어가겠죠. 이게 결국 데이터가 모이고 돈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후발주자들이 추격 의지가 박약해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데이터 플라이휠을 먼저 완성하고 싶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결국은 무리가 뒤따르는 게 바로 이런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상 세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만들기도 난리고요. 전력망 구축하기도 난리죠. 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뭐 지구에서 에너지 다 한계가 있으니 냉각도 서멀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냉각도 한계가 있으니 우주로 가자. 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죠. 머스크가 조금 적어도 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데는 또 일각에 있는 친구긴 하지만 머스크는 왜 콜텍스하고 콜로서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GPU를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이 부자가 모자라다고 이렇게 난릴까? 테라팹 필요하다. 즉, 야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니네 다 모아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자율주행을 대량 생산할 때 되면 니네 반도체 못 기다려 우리. 그래서 테라팹 만들 거야 라는 거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걸 보면 기존 반도체 회사들 보고 야 내가 니네 강력한 경쟁력으로서 니네 다 압살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양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나가는데 니네의 공급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메모리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와 먼저 피지컬 레이어를 경험했던 이 세계 최고의 부호가 이렇게 테라팹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무지 많이 필요하겠구나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비탈 데이터 센터, 즉 우리 한 뭐 지구 상공 한 뭐 500km 지점에 데이터 센터를 100만 개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개념이 옵니까 지금? 저희 같은 뭐 민초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정도까지 데이터가 필요할까인데 피지컬 레이어에서 봤을 때는 실제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피지컬 AI 진영에서 보는 결국은 데이터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피규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간하고 한번 내기를 했죠, 그죠? 일단 뭐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좀 배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거 뭐 며칠 동안 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8일 동안 사람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은 8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야 결국은 로봇이 이 정도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장님들 대충 보실 때 로봇이 인간보다 얼마나 생산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몇 배로 몇 배로? 대충 한번 찍어보십시오. 한 20배?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처음에는 로봇이 좀 어벙해요. 네. 그 인간보다 좀 느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걸 UPH라고 부릅니다. 유닛 퍼 아워. 한 시간에 몇 개의 유닛을 생산할 거냐를 네. 따지면 인간보다 좀 느릴 것 같아요. 근데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로봇이 인간보다 느릴까요? 더 빠르겠죠.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하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인간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빠른데 인간 하루 8시간 일해요. 네. 로봇은요? 24시간. 24시간 일하죠. 근데 곱하기 3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보다 한 2배 빠르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우리 8시간을 이 로봇에 24시간을 따지면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 6이죠 벌써. 네. 우리는 주 5일 근무하는데 로봇은 주 7일 근무한단 말입니다. 네. 곱하기 1.4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40년 동안 인간의 평균 가동률은 74%래요. 이건 미국에서 40년 동안 평균을 냈습니다. 로봇은 100%예요. 네. 로봇이 99%가 되는 순간 이거는 인간한테 어떻게 보면 반항한다는 의미. 이거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잡으면 이게 못해도 인간보다는 한 12배 이상은 생산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은 초기 투자라는 초기 투입 때는 돈을 벌어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트 세이브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단 베테랑의 작업자가 퇴직금하고 대충 인센티브 포함하면 약 14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틀라스가 15만 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감가상각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로봇은 한번 구매하게 되면 저 감가상각 고려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뭐 한 3년 4년 일할 수 있다 치면 이건 지금도 인간보다는 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죠? 갈수록 생산 단가는 떨어질 떨어지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버 코스트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봇은 대부분 다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에 투입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단순 반복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볼트 너트를 조인다든지, 아니면 뭐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이어 하네스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일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아마 28년도에 25,000대를 메타플랜트에 넣겠다는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25,000대를 아마 어셈블리 라인에 투입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쪽에서 계속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를 많이 만나겠죠. 네. 그럼 한쪽의 일들만 계속 완벽하게 터득한 로봇이 25,000개의 각기 다른 일을 많이 수행했다. 네. 이걸 데이터 센터에 모았다가 압축해서 한 로봇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25,000개의 일을 이 로봇은 한꺼번에 깨닫게 되겠죠. 네. 이게 결국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한 뇌에다가 인류 역사가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넣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네. 근데 로봇은 25,000대 로봇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한 것들을 압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장이라는 건 단순 반복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볼트너트도 하고 용접도 하고 하던 거가 25,000개 모이면 그래도 이 공장 내에서 모든 일은 한 로봇이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복잡도가 더 높은 데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일단은 생각해 보실 게 소비자들은 로봇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해주길 바랄 거고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그냥 로봇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데이터에 혈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싶을까요?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네. 후자겠죠. 후자죠. 그러면 대량 생산, 대량 배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쓸모없는 로봇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소위 말해 윌링 투 페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낭패죠. 만들긴 만드는데 살 놈이 없어요. 여기서 중국과 미국의 좀 차이가 벌어집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핵심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을 지방정부에 있는 각 공장에 강제로 투입합니다. 데이터를 강제로 모아요. 네. 그리고 국가가 로봇 훈련소를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모션 토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모션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활발하게 모션 토큰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공장이 많이 있나요? 없죠.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공장이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로봇을 훈련시킬 필드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을 자꾸 찾는 이유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단순 반복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25,000대 로봇이 각기 다른 경험을 했던 로봇을 만약에 서비스 필드에 넣는다. 서비스 필드는 예를 들면 대량 급식소, 예를 들면 10,000명한테 급식을 줘야 되는 급식소의 주방, 그 다음에 환자를 계속해서 루틴하게 돌봐야 되는 병원, 이런 서비스 지역에 투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도가 낮죠. 네. 왜냐하면 한 로봇이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쪽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지역에서 모은 모든 것들을 한쪽에 모아서 한 로봇에 투입해요. 그러면 매우 똑똑해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네. 이쯤 되면 조금 모험심이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으로 투입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테슬라 직원들 아니면 삼성이나 LG나 현대 직원들한테 뿌리겠죠. 네. 그래서 많은 실수들을 그 아마 해당 저 직원들 집에서 할 겁니다. 대신에 또 거기서 모인 데이터는 소비자들한테 더 실수를 줄이는 데 사용되겠죠. 이 과정이 좀 지난하겠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인류가 꿈꿔왔던 무인화 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이전틱 AI를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화이트 칼라를 대체해 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엔트로피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에서 엄청난 돈들을 지불해요. 왜냐하면 돈이 되고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거든요. 네. 하이어라키상 제일 위에 있는 가장 똑똑한 애들이 코딩하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니다. 해고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체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이전틱 AI가 상당히 화이트 칼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확인했던 게 어떤 겁니까? 화이트 칼라는 대체해도 블루 컬러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네. 택배 없고 음식 배달이 없으면 굶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블루 컬러의 강력함을 깨달았죠 다. 근데 만약에 로봇이 이렇게 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연합으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까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블루 컬러도 대체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된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단일 섹터로는. 왜냐하면 전후방 연관 산업을 전부 다 게더링 해보면요. 약 6천조 정도입니다. 1년에. 자, 그런데 로봇을 평가할 때 대부분 다 좀 이제 각기 다른 좀 판단을 하지만 105조 달러의 전 세계 GDP에 약 60%는 인간의 땀으로 부가치를 창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기에는 로봇이 약 10%밖에 대체를 못할 거다. 네. 6조 달러 정도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사노동인데 네. 가사노동은 GDP의 약 20%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럼 똑같이 계산을 하면 약 20조 달러의 10% 대체, 2조 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6조 달러 플러스 2조 달러는 8조 달러. 우리가 환율을 지금 한 1,500원 얼마 곱해보면 경단위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섹터가 로봇이라고 될 거는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모든 섹터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때 이 정도 규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피지컬 AI를 설명할 때 부제로 달았던 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첫 무인화 혁명이다라는 게 인간의 인지 판단 없이 부가가치가 창출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을 때 DX라는 거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 3단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DX를 해왔죠. AX도 그 계단의 또 하나의 계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이후에 저희 가상세계라든지 뭐 인간의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인간의 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현실 세계가 만약에 무인화로 대체되면 가상세계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물리 세계에서만큼은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지컬 AI가. 그래서 아마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무인 방산. 자, 방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회자님 태어나실 때는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같은 시대에 몇 명 태어났습니까? 저희 때는 한 100만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남녀 비율이 딱 반이라고 생각해 보면 남자 50, 여자 50을 하게 되면 50만 명이죠, 그죠? 그 저희 때는 군대를 2년 넘게 갔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100만 대군입니다, 그죠? 100만 대군이 육해공군에 뿌려져요. 네. 직업군인들 제외하고입니다. 지금은 아이 출생이 1년에 얼마냐면 23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23명의 절반을 딱 되면 11만 5천이 남자죠. 그죠? 근데 18개월밖에 군대를 안 간다면서요. 곱하기 1.5죠. 네. 1년 6개월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한 16, 17만 명밖에 군대를 못 보냅니다. 그럼 100만 대군이 지키던 나라를 16만 명의 군인들한테 맡겨드린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 결여된 부분을 로봇이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능력은 곧 국방 능력이 됩니다. 이게 패권에도 매우 중요하죠.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앞으로. 그러면 제조 능력이 곧 패권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제조업이 강한가요? 쇠퇴하고 있죠. 쇠퇴하고 있죠. 러스트벨트 대표되고 있죠. 그럼 아까 제가 LAM을 얘기하면서 액션이라는 건 인풋이자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토큰, 즉 액션 토큰 내지는 모션 토큰이 있어야 그 토큰을 먹고 로봇은 잘합니다. 네. 토큰을 어떻게 생성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잡도가 낮은 데서 점점 복잡도 높은 데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공장이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가장 큰 실수는 폭스콘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을 중국으로 이전한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죠. 왜냐? 에이전틱 AI까지는 미국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피지컬 AI는요, 필드가 없어요. 그 필드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니, 독일과 일본도 있잖아요.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DX의 성취도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과 독일은요, DX의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AX로 진화하기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DX에서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에서 미국 다음에 압도적 2등을 계속 수성했던 나라예요. 이 부분이 AX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이 젠스랑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가 만약에 좌초가 되거나 다운사이징이 됐을 때
미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뿌얘지겠죠. 왜냐? 중국은 지금 뭐 화웨이가 만드는 어센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잡아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TPU. 그러니까 GPU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계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게이트는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처음에 거의 75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메가 프로젝트였단 말입니다. 이게 좌초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서큘러 뭐 인베스트먼트 얘기했던 게 뭐냐면 투자를 파이낸싱, 뭐 서큘러 파이낸싱에 서로 이제 뭐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는 오픈AI 지분을 사주고 오픈AI는 또 오라클에 뭐 또 주문을 넣고 오라클은 또 GPU를 사다 쓰는 뭐 이런 빙글빙글 도는 구조. 이런 얘기가 대부분 다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피지컬 레이어로 바로 바톤을 넘길 수만 있다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요구하는 정말 큰 필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지정을 많이 비교합니다. iOS 지정과 안드로이드 지정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테슬라가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애플의 영역일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 지정의 아이작 플랫폼이나 알파마이 플랫폼은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서 안드로이드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진영에서 지금 서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더 피지컬에서 빨리 나가고 있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네. 왜냐면 이번 5월 3일 날 드디어 얘기했던 100억 마일이 모였어요. 곱하기 1.6을 하면 160억 킬로미터의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혼장담했던 거죠. 100억 킬로미터 넘으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진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게 이 100억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피지컬 AI가 도래해야 아까 말씀드린 쉼 없이 크랙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한국을 계속 찾는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한국의 LG, 현대, 두산 많은 기업들이 거대한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모션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폼팩터인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대거 생산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진영이, 왜냐면 사실 중국에서 하고 싶었죠. 젠슨왕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화 쪽이고, 그래서 중국이 편할 수 있는데 백악관이 자꾸 일침을 놓고 있죠. 젠슨왕 너 너무 중국에 가까이 있다. 계속 젠슨왕을 단속을 시키죠. 중국에 가까이 못 가도록. 결국은 아마 중국에서 하고 싶을 겁니다. 젠슨왕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다 중국에서 테스트했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왜 차선적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 없냐? 점점 미중 패권전쟁의 갈등 때문에 영역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지컬 AI 진영에서 지금 메모리 어떤 수요, 뭐 앞으로의 투자, 뭐 캐펙 사이클을 보신다 그러면 조금은 다른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원인은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과 또 인더스트리에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아니 그걸 너만 몰랐지 나는 다 알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 확실한 건 피지컬 AI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폼팩터가 지금 대량 생산될 초입에 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요. 중국도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다 그러지만 10,000대 조금 넘게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1년에 뭐 자동차의 생산 대수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8천만 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큼 로봇이 많이 보급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로봇이. 시작도 안 했다 아직. 그래서 그 수많은 로봇들이 뿜어낼 데이터와 또 그들이 또 소모할 토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메모리는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민도나 아니면 행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쇠젓가락을 쓴다. 그래서 뭐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민도라고 얘기하는 교통질서도 무질서하게 막 자동차로 막 추월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과속운전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모인 데이터와 한국에서 만들어낼 데이터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모션 토큰 혹은 어떤 액션 토큰을 생성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했지만 이런 말씀드렸죠. 한 10,000명 정도의 배식을 해드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급식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보통 뭐 대기업에는 다 그런 식당들이 있죠. 거기서 김장을 담근다. 배추를 깍두기를 담근다. 아니면 돈가스를 튀긴다. 뭐 이런 것도 우리는 뭐 월요일 한식, 뭐 화요일 중식, 뭐 수요일 일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뉴도 바뀌죠. 네. 대한민국처럼 식자재를 많이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다른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이렇게 계속 뭐 나라의 어떤 음식들을 돌아가지 않으면 아마 음식 저 급식업체 바꾸라고 난릴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물만 하더라도 뭐 한국에서 다루는 나물이 200종류가 넘는다면서요. 굉장히 많은 식자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는 게 뭐냐면 로봇을 우리가 깡통 로봇을 샀어요. 이 로봇한테 우리가 어떤 레시피들을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니까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마 다운받을 겁니다. 청소, 한국형 청소. 우리 어머님들의 청소 실력이 전 세계에서 저는 탑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청결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 우리가 맨발로 방에 들어가야 되든지 음식도 이렇게 많은 식자재를 다뤄본 나라는 없어요. 뭐 미국 애들 해봐요. 뭐 햄버거 패치에다가 뭐 몇 개 깔고 나서 그게 다죠. 자, 이런 행위의 어떤 디테일을 따지게 되면 모션 토큰은 어마어마하게 생성을 했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전 들은 생각은 이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섰을 때 한국의 위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또 토큰의 생성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토큰 익스체인지가 생길 거다. 토큰의 생성을 해서 업로드하고 누군가 그 토큰을 사다 쓰는 그런 마켓이 형성됐을 때 뭘로 거래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으로 거래할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결제죠. 왜냐하면 토큰 하나는요 0.0001원 뭐 이런 마이크로 결제가 통용될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20억짜리 토큰이 30초예요. 그럼 토큰이라는 거는 보통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보통 이산화 시킵니다. 다 절편을 잘라서 이걸 다시 엮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아마 가장 큰 마켓이 이 피지컬 AI의 이 토큰을 매매하는 아마 토큰 익스체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위상이 어떨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서려 있는 예를 들면 뭐 폴바셋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그럼 폴바셋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다운을 받겠죠. 이런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마 토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역시 다 메모리죠.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피지컬 AI는 참 재밌는 시대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다. 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저 처음으로 약간 그 진행자의 본분을 읽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든 뭐 반대편에 질문을 드린달지 아니면 궁금한 걸 중간에 껴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나 설명 중에 가장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3분의 2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거의 방청객 모드로 1시간을 들었는데 저는 원래 3분의 4를 받나요, 저는? 너무 명료하게 잘 들었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같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마 엔비디아의 그 초조함이나 시급함을 생각하면 아마 저희의 흐름 자체가 조금 늦더라도 아마 엔비디아 필요해서 굉장히 채찍질을 좀 할 것 같다는 좀 생각 들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쉐어해도 될 토큰들과 우리가 반드시 그렇죠. 지켜야 될 토큰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겠죠. 예. 그것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본부장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고태봉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